헌법 13조와 관련된 판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헌법 13조 유튜브 강의 듣고 오셨죠? 듣고 오셔야 돼요. 자, 한번 13조 헌법 조문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헌법 조문의 숙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헌법 13조 제1항, 그 다음에 헌법 13조는 헌법 12조와 같이 보셔야 돼요.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깔끔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형벌 불소급의 원칙.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게 이제 만약에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괴롭죠? 이 긴 지문을. 자, 형벌 불소급의 원칙. 자, 여기서 처벌 규정을 뒀어. 처벌 규정. 근데 여기서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사후에 어떤 처벌 규정을 둬서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그럼 얘는 이때는 그 범법 행위가 아니었는데 사후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언제 처벌될지 몰라서 막 이게 예측 자체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 형벌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감옥에 가는 군대 2번 가는 이러면 안 돼. 이게 형벌 불소급 원칙이야. 근데 요때 범죄였어. 범죄. 근데 요때 이제 법률 개정을 해서 범죄가 아닌 걸로 됐어. 여긴 범죄인 걸로 규정하는 거죠. 범죄가 아닌 걸로 됐는데 그러면 요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요걸 적용하지 않는 거, 범죄를 안 내,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개정하면서 요거는 그대로 요때 행위에 대한 처벌하도록 만드는 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 이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옛날 그대로 폐지됐지만 너는 그대로 처벌. 이게 13조의 형벌 불소급 보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보호 영역의 확정, 이런 거. 노역장 유치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형법 부칙. 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처벌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 말고 형벌 불소급 원칙.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 그래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 그래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종류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노역장 유치 잘 봐요. 벌금 납입의 대체 수단이자 납입 강제 기능을 갖는 벌금형의 집행 방법. 자,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아.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노역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에 대한 환영 처분에서 형벌과 구별돼요. 벌금을 내면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벌금에 대체하는 강화가 들어오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하여 형벌 불소급의 원칙 발생을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실질이 하기 싫은데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벌적 성격.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자, 중요해요. 그래서 부칙조항은 노약정 유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의 위반.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소급 입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 범죄 처벌.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완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박탈. 그러면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적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죠.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 시간을 박탈하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부과하지 않다가 새로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거를 그 전에 그러니까 범죄를 범해 있는 사람한테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위치 추적 작치 부착 명령과 소급 입법 금지. 자, 보안 처분이라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적주의 원칙. 일반론이죠. 그래서 일반론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부착명령, 전자전지 부착명령 이게 어떤 몸에 다는 거지 무슨 어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게 의무적 노동에 부과하는 여가 시간의 박탈 내용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형벌적 보완 처분으로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떤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이제 그 형벌적인 성격을 띠느냐 안 해. 그냥 몸에 이렇게 부착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 표지가 이거 앞에서 보시면 의무적 노동을 부과한다거나 여가 시간을 박탈 요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요러면 이제 형벌에 준한다고 봐서 그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형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실질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저점 법률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시행 이전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실익인 거예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과 소급 입법. 수집 이용은 확인 정보. 이렇게 의무 노동을 부과하거나 여가를 박탈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비형벌적 보완처로 소급법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과 소급법 금지. 고지 명령은 보완 처분인데 의무 노동의 부과나 여가를 박탈해? 아니죠. 비형벌적 보완 처분. 그래서 소급 처벌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 무기징역형. 가석방 요건을 종전 10년 이상에서 종전 20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가석방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종전은 10년 이상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은 이제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건을 이제는 20년 이상 형 집행이요. 그 가석방만 바라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2배로 넣으면 너무 괴로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도 적용되는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서 새롭게 법을 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밟고 있는 어떤 기대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요건 이제 신뢰보호 원칙 판단력으로 가는 거죠. 수용자 형법에 규정된 형 집행 경과 기간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이제 가석방은 이제 보통 이제 법원이라든지 헌재 쪽에서는 약간 은혜적인 거,
뭐 시혜적 이렇게 봐요. 그 어떤 요건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죠. 그래서 이런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량으로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경과 기간 요건만 했다고 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한 예가 많지 않아.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에는 20년 미만의 집행기간을 경고한 무기징역 수용자가 가석방 심사위원회 통과를 한 사례가 없으므로 너 10년 경과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네가 무슨 가석방을 신뢰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손상은 크지 아니하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이상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해서 신뢰범칙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만 경과했다고 은혜적으로 그다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거기를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죠. 이렇게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 또 이렇게 구별하는 거. 자, 그다음에 진정소급입법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진정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예외. 그럼 선생님 진정소급입법이 뭐예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 이미 완전히 어떤 뭐가 이렇게 형성해서 완성된 어떤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나중에 사후입법을 통해서 박탈하면 이미 딱 이렇게 이게 법률관계 완전히 형성돼서 거기에가 굳어져서 이제 거기에 따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게 기본권 침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이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극히 예외죠.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쓸 수 있어야 돼요.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었거나 소급입법은 당사자의 손실이 아주 손실 경미. 그 다음에 신뢰보호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의. 자, 예상, 법적 상태가 불확실, 혼란, 손실이 경미, 중대한 공의. 자, 요런 거를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좋아요. 진정소급입법 나오면 이제 요런 거 쓰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이라 할때도 예외적, 원칙 금지된 예외적 국민의 소급입법 예상할 수 있던 소급입법 정당화되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 자, 그럼 이거와 비교돼서 부진정소급입법은 뭐예요? 119페이지. 자, 요거는 118페이지에 있는 거고, 자, 요 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 나갈 때 여기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부진정소급입법 비교해서 119페이지 세 번째 판례. 자,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 원칙의 예외. 그러니까 밑줄 이미 과거에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의 입법. 밑에 밑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사의 비교 형용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 판례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부당 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개정 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그럼 이게 이제
항상 판단할 때 이게 진정소급입법인지 부진정소급입법인지 판단하는 게 어려운데, 심판대상조항은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 환급세액을 이미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개정된 진수종. 요거는 이미 이제 어떤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거로 이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사실 이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시행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부분부터 하면은 뭐 이게 부진정으로 볼 수 근데 이미 수령한 부분에까지 적용된다고 이제 진정소급입법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시험으로 이렇게 판단하라고까지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그 부담 느끼면 이게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는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으로 만약에 낼 때는 아주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명확한 사안을 가지고 출제하니까 너무 이게 부담을 갖지 말고 일단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단 예상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당환급세액 징수, 그래서 뭐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제 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묻는 사안인 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시혜적 소급 입법과 입법 형성의 자유민 이해에 대한 심사의 한계. 자, 시혜적 소급 입법은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범죄를 해서 갑자기 예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해서 이게 뭐 감옥에 가고 이런 건데, 사후에 법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거. 이건 좋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해. 근데 이제 그 어떤 쟤한테 줄지 말지는 입법기관에게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피의적인 유리한 게 시혜적 소급법을 하여야 함으로 아니라 입법기관에 맡겨져요. 줄지 말지, 뭐 국가 재정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부진적 소급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제한. 아마 사례로 출제할 경우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내겠어요. 이렇게. 그 이제 판단하게 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알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진적 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 소급필요 요청의 교량. 그래서 신뢰보호 관점 입법 중 형성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사례로 만약에 그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서 이렇게 출제하고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출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사례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되,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뭐 비교형량하는지, 가비경으로 외우죠.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지, 그 비교형량, 공인가 비교형량, 그 다음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지 가비경으로 판단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 일단 자, 이게 이제 문제 의식을 알아요. 어떤 법률이 제정됐어요. 쭉 시행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제 위헌 판결을 했어. 그러면 이 법률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아니면 이때부터 위헌 결정 당시부터 무효가 돼요? 폐지 무효 설리죠. 그래서 위헌 결정효는 장래효를 했어요. 그래서 장래효. 그럼 요때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요때 행위.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 법률을 신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때 위헌 판결을 해서 이제 장래효인데, 그럼 요때는 이제 합헌이었잖아요. 근데 요 사람의 요 법률에 대한 신뢰는 보호를 해줘야 돼. 근데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냈기 때문에
이게 합헌인 법률에 비해서 그 보호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그 판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 당연무효소를 취하면은 이렇게 소급해서 요 재정 당시부터 소급표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요때부터 그 장래효력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합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무효소라면 위헌 법률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폐지무효소를 취하면 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도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폐지무효소에 입각해서 위헌인 법률의 신뢰는 인정은 하지만 그 보호의 정도는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와 동일한 정도로 보호되지 않는다. 자, 요거가 이제 비록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뭐 이렇게 위헌으로 선언됐으나 위헌결정 장래효 헌법재판 위헌 확인 시까지는 유효한 신뢰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일한 국가의 보호 의무까지 요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위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이라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한다는 교육공무원 조항에 대한 헌법적 위헌 결정이네. 53년부터 시행돼서인데 요때 위헌 결정이 났죠? 그럼 합헌일 때 들어온 입학한 학생들 있잖아요. 국공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그 학교 막 잘 다니는데 요때 위헌 결정 나서 이제 국공립 나와도 그 우선해서 이렇게 채용되는 이런 게 없어졌어. 그럼 그 신뢰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합헌적인 법률만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헌이라 주장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신뢰는 보호되겠지만 얘네들을 위해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변시 문제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실관계를 통해서 물어요. 자, 그래서 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를 자, 요것도 제가 정리해서 그 자료로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인지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자,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잘 보세요.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 유인된 신뢰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내가 이렇게 좀 잘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개인이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사적 범위에 속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 정책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따라 했다면은 그 신뢰는 더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 유인된 것이라면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 볼 수 있다. 유인된 신뢰인지 유인된 신뢰 행사인지 아니면 법률이 부여한 기회 활용 위헌 부담의 범위에 속한지 여부에 달라진다. 자,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 그래서 한번 A에 대해서 이제 뭐 법원에서 뭐 징역 3년 해서 이제 형사가 왔는데 그 어떤 이제 범죄 행위 살고 나왔는데 다시 살고 나왔는데 이 기록이 뭐 전자기록이 다 날라서 다시 얘를 이러면 안 되죠. 거듭처벌 금지. 근데 하나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루는 사건을 대상으로 동시에 징역형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고하는 것은 이거 형법상으로 인정이 돼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병고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그래서 충분히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병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게 왜 문제는, 왜 징역형만 부과하면 됐지 자격정지형을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 이중처벌, 얘가 다퉈서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의미인 거고,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그램의 이수명령, 이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러면 요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명령이 형벌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수명령은 목적이 과거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범죄 예방과 사회복귀에 따른 점에서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보완 처분. 그래서 용납 범죄에 대한 이수명령이 형벌과 병구가 된다고 해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이수명령을 병구한 게는 요구의 그 어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정명령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축 83조 1항의 과잉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했어요.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처분으로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시정명령에 듣지 않은 거야. 그럼 이 시정명, 뭐 건축행위 위법한 경우는 일단 형사처벌을 하고 뭐 벌금을 내리든가, 뭐 보통 이렇게 가죠.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위는 뭐 이제 징역을 뭐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으로서 시정명령. 그거 뭐 이렇게 뭐 길가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로를 침범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처리를 해라.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이거 행정처분이지 형법상의 처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처벌의 제재 대상의 기본적 상의 행위를 달리하고, 그 다음에 이 형사처벌하고 이행강제금은 뭐냐면 어떤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안 하니까 시정명령을 하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지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행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